아침마다 동쪽 하늘을 물들이며 떠오르는 그 빛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죠. 태양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불덩이는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쉬지 않고 타오르며 생명의 온기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열고 느끼는 따스함, 식물이 초록빛으로 자라나는 광합성의 기적, 바람이 부는 이유도, 비가 내리는 이유도 모두 태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친숙한 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태양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는 밝은 원반이 아니라 지름이 약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플라즈마 구체입니다. 지구를 109개 일렬로도 늘어놓아야 태양의 지름과 같아질 정도거든요. 만약 태양이 텅 빈 공이라면 그 안에 지구를 130만 개나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피를 자랑하죠. 이렇게 거대한 덩치에 걸맞게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가 넘으며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혼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성도 토성도 그 밖의 모든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을 다 합쳐봐야 태양 질량의 0.14%에 불과한 거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5,500도에 이르며 우리가 보는 황금빛은 사실 이 온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태양 표면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태양의 핵, 그러니까 가장 깊숙한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500만 도에 달하는데 이곳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과 온도 속에서 수소 원자들이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엄청난 압력과 온도 속에서 뭉쳐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과정에서 질량이 아주 조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수소 4개를 합친 질량이 헬륨 하나의 질량보다 살짝 더 무거운데 사라진 그 작은 질량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NCmc 과다에 따라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매 초마다 태양은 약 6억 톤의 수소를 5억 9,600만 톤의 헬륨으로 바꾸고 있으며 사라진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되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죠. 이 에너지가 얼마나 엄청난지 상상이 되시나요? 태양이 1초 동안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인류가 지금까지 소비한 모든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극히 일부만이 지구에 도달하는 건데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태양 중심부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복사층과 대류층을 거치며 수십만 년에 걸쳐 천천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마침내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8분 20초 후 그 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여행을 마치고 지구에 도착하여 나뭇잎을 흔들고 바다를 데우고 우리의 피부를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태양은 우주에서 특별한 별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에만 2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고 그중 상당수가 태양과 비슷한 크기와 온도를 가진 평범한 항성이에요. 천문학자들은 태양을 지형 주계열성이라고 분류하는데 이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태양은 결코 평범할 수 없죠. 왜냐하면 태양은 바로 이 거리, 이 밝기, 이 온도로 빛나면서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이 싹트고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 중심부에서는 초당 6억 톤의 수소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46억 년 전 우주의 먼지와 가스구름이 중력에 의해 수축하며 탄생한 이래로 태양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핵융합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덕분에 지구의 생명체들은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시작해 식물이 생겨나고 동물이 나타나고 결국 우리 인류가 이 행성을 거닐며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게 된 것도 모두 태양이 꾸준히 빛을 보내준 덕분이죠. 그런데 태양의 핵융합 연료인 수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건 중심에게 아직 충분한 수소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태양은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후면 중심부의 수소를 거의 다 소진하게 된다고 해요. 그때 태양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타오르던 별은 극적인 변화를 겪으며 적색거성이라는 거대한 괴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구를 포함한 내행성들은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당연하게 여기는 이 따스한 빛이 언젠가는 무서운 불길로 변할 거라는 사실. 그 먼 미래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태양의 일생을 따라가는 여정은 단순히 하나의 별이 겪는 물리적 변화를 넘어서 우주의 시간, 존재의 덧없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시작을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46억 년 전 우리 은하 나선팔의 한적한 구석에 거대한 분자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수소와 헬륨, 그리고 먼 과거 초신성 폭발로 흩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뒤섞인 이 우주의 먼지 구름은 지름이 수십 광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구름에 어느 날 작은 파동이 일었죠. 근처에서 폭발한 초신성의 충격파가 구름을 건드린 겁니다. 그 순간 구름의 일부가 살짝 압축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작은 요동은 중력이라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힘을 깨웠습니다. 중력은 참 신비로운 힘이에요. 질량이 있는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거든요. 처음엔 아주 약하게 시작됩니다. 먼지 입자 하나가 옆의 입자를 살짝 당기고, 그렇게 모인 입자들이 조금 더 많은 입자를 끌어당기죠. 하지만 질량이 모일수록 중력은 강해지고, 강해진 중력은 더 많은 물질을 끌어모으면서 일종의 눈덩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이 과정이 계속되자 구름의 중심부는 점점 더 조밀해졌고, 그 무게에 짓눌려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 물질이 압축되면 열이 발생하는 건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마치 자전거 타이어에 공기를 넣을 때 펌프가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수축하는 가스구름의 중심부는 수백만 년이 흐르면서 섭씨 수백만 도까지 온도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중심부 온도가 1천만 도를 넘어서자 수소 원자핵들이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고,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원자핵을 둘러싼 전자기력의 반발을 뚫고 두 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되어 헬륨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핵융합이었죠. 이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가스 덩어리가 스스로 빛나는 별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태양이 처음으로 불을 켠 순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태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불안정했어요. 태양 표면에서는 거대한 플레어가 폭발했고, 강력한 항성풍이 주변 공간으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이 맹렬한 에너지의 분출은 주변에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를 날려버렸고, 그 과정에서 태양계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태양에서 가까운 곳은 너무 뜨거워서 얼음 같은 휘발성 물질은 날아가 버렸고, 바위와 금속 같은 무거운 물질만 남아 수성, 금성, 지구, 화성 같은 암석 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태양에서 먼 곳은 충분히 차가워서 얼음과 가스가 뭉칠 수 있었고, 그렇게 목성과 토성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탄생했어요. 하지만 이 격렬한 초기 단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년이 지나면서 태양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중심부에서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과 자신의 무게로 안쪽으로 짓누르는 중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게 된 거죠. 이 균형 상태를 천문학에서는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팽팽하게 당긴 줄다리기처럼 양쪽 힘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 상태에 도달한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에 접어든 이후로 지금까지 약 46억 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일정한 밝기와 온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경이로운 일이에요. 태양 중심부에서는 매초 6억 톤의 수소가
5억 9,600만 톤의 헬륨으로 변환되는데 사라진 400만 톤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인원은 mc 쿼터에 따라 순수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이 에너지가 태양 내부를 수십만 년에 걸쳐 천천히 빠져나와 마침내 표면에 도달하면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의 극히 일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여행해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초기 태양은 지금보다 약 30% 정도 어두웠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그 시절 지구는 지금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지구 대기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이에요. 두꺼운 온실가스 담요가 약한 햇빛을 효과적으로 가둬두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이 점점 밝아지자 지구의 대기 조성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었고, 그렇게 대기의 균형이 조금씩 조정되면서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요. 태양이 주계열성으로 안착한 이후 태양계는 긴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성들은 각자의 궤도를 따라 규칙적으로 공전했고 태양은 한결같이 빛을 보냈죠. 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 덕분에 지구에서는 생명이 싹트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태양이 불안정한 병광성이었다면 또는 쌍성계의 일부였다면 지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태양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별인 지형 주계열성으로서 수십억 년 동안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 내부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핵융합이 계속되고 있어요. 중심핵의 온도는 1,500만 도를 유지하고 있고 밀도는 물의 150배에 달하는 극한 환경 속에서 수소는 쉼없이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과정에도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태양이 태어났을 때 중심핵에 가득했던 수소 연료는 조금씩 소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연료가 바닥날 때 태양에게는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의 중심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500만 도라는 온도, 물보다 150배나 높은 밀도, 그리고 지구 대기압의 2,500억 배에 달하는 압력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매초 약 6억 톤의 수소가 5억 9,600만 톤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약 400만 톤의 질량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mc 쿼터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대한 실험실이 바로 태양의 중심핵인 셈이에요. 이 핵융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수소 원자핵, 즉 양성자 4개가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합쳐지는데 이걸 과학자들은 양성자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2개의 양성자가 충돌해서 중수소를 만들고 이 중수소가 다른 양성자와 만나 헬륨-3을 형성하죠. 그리고 2개의 헬륨-3 원자핵이 충돌하면 마침내 안정적인 헬륨-4가 탄생하면서 2개의 양성자를 다시 내놓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확률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양성자들은 모두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밀어내거든요. 그런데 태양 중심부의 극한적인 온도와 압력 덕분에 양성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면서 이 전기적 반발력을 뚫고 충분히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태양 중심핵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우리가 느끼는 햇빛으로 지구에 도달하기까지는 놀랍도록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온 고에너지 감마선 광자는 태양 내부의 복잡한 층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중심핵 바로 바깥쪽은 복사층이라고 불리는 영역인데 여기서는 에너지가 주로 빛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태양 내부는 너무나 밀도가 높아서 광자가 직진할 수 없어요. 대신 원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방향을 바꾸며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나아갑니다. 한 광자가 중심에서 복사층의 바깥쪽 경계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말이에요. 복사층을 지나면 대류층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 바뀝니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물질의 밀도와 불투명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복사를 통한 에너지 전달이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플라즈마가 물리적으로 위로 올라가고 식은 플라즈마가 아래로 내려오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치 냄비에서 물이 끓을 때 보이는 순환 패턴과 비슷하지만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대류 세포들은 지구만한 크기부터 텍사스주만 한 것까지 다양하고 순환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천차만별이에요. 이 거대한 대류 운동이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아문이라고 불리는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태양 표면이 마치 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침내 태양의 가장 바깥층인 광구에 도달한 에너지는 비로소 우주 공간으로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광구의 온도는 약 5500도 정도로 중심부에 비하면 훨씬 시원하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온도죠. 이곳에서 방출되는 빛은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 속하는데 우리 눈이 바로 이 파장대의 빛을 감지하도록 진화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생명체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의 별이 가장 강하게 방출하는 빛에 맞춰 감각기관을 발달시키게 마련이거든요. 광구 위로는 채층과 코로나라는 태양 대기층이 존재합니다. 채층은 광구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으로 일식때 붉은색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코로나가 펼쳐져 있는데 이 영역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온도가 무려 100만 도에서 200만 도에 달하거든요. 표면보다 안쪽이 더 뜨거워야 하는데 어떻게 바깥쪽이 더 뜨겁다는 걸까요? 이 코로나 가열 문제는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미스터리였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태양 내부의 대류운동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플라마 파동이 에너지를 코로나로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 중이에요. 태양의 자기장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태양은 거대한 자석인 셈인데 이 자기장은 태양 내부의 대류운동과 태양의 자전이 만들어내는 다이나모 효과에 의해 생성됩니다. 전도성이 있는 플라즈마가 움직이면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자기수력학적 과정이죠. 태양의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고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은 자기장이 특히 강한 영역입니다. 흑점이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 강한 자기장이 대류를 억제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플라즈마의 흐름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흑점의 온도가 약 4000도 정도 되니까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태양의 자기장은 약 11년을 주기로 극성이 뒤바뀝니다. 이 태양 주기 동안 흑점의 수도 변화하는데 태양 활동이 활발한 극대기에는 흑점이 많이 나타나고 홍염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 같은 격렬한 현상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반대로 극소기에는 태양 표면이 상대적으로 조용해지죠. 이런 태양 활동의 변화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태양 폭발이 일어나면 고에너지 입자와 전자기파가 지구를 향해 쏟아지는데 이게 지구 자기권과 상호작용하면서 오로라 같은 아름다운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성통신을 교란하거나 송전망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태양 내부의 구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은 태양지진학이라는 방법으로 태양의 내부를 연구합니다. 지구에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것처럼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진동을 분석하면 내부 구조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태양 표면은 수백만 개의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는데 이 진동 패턴을 분석하면 태양 내부 각 층의 밀도, 온도, 화학 조성,
심지어 내부의 회전 속도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는 태양 중심 핵의 크기가 태양 반지름의 약 4분의 1 정도이고 태양 전체 질량의 약 절반이 이 작은 중심핵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현재 태양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력과 핵 융합에서 나오는 압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태양의 크기도 밝기도 온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런 상태를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태양이 주계열성으로서 보내는 약 100억 년의 시간 대부분이 이런 평형 상태입니다. 현재 태양의 나이가 약 46억 살 정도니까 이제 겨우 중년에 접어든 셈이에요. 하지만 중심핵의 수소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헬륨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심핵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되면 이 완벽한 평형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태양의 진짜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양은 언제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을 보면 저마다 다른 속도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별은 몇 천만 년 만에 폭발하며 생을 마감하고 어떤 별은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수조년을 살아갈 수 있죠. 별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질량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질량이 큰 별일수록 더 짧게 살아요. 질량이 크면 중심핵의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고 그만큼 핵융합 반응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양보다 10배 무거운 별은 중심핵의 온도가 훨씬 높아서 수소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태워버립니다. 마치 큰 엔진을 단 자동차가 연료를 금방 소비하는 것처럼 무거운 별은 자신의 연료를 몇 천만 년 안에 모두 써버리고 장렬하게 폭발하죠. 반대로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별들은 훨씬 더 오래 살아갑니다. 적색외성이라고 불리는 작은 별들은 중심핵의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요. 연료를 아껴 쓰는 셈이죠. 태양 질량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별은 무려 수조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정도인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수명이에요. 실제로 이런 작은 별들은 우주가 탄생한 이래 아직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우주가 그들이 늙기에는 아직 너무 젊거든요. 태양은 이 두 극단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 별의 세계에서 보면 중간 크기의 평범한 별이죠. 천문학자들은 태양 같은 별의 주계열성 단계 수명을 약 100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태양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니까 아직 50억 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셈이에요. 하지만 이 계산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조금씩 밝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태양은 태어났을 때보다 약 30%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밝기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10억 년 후면 지금보다 약 10% 더 밝아질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태양 중심핵의 화학 조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중심핵의 평균 분자량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역학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심핵이 조금씩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핵융합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그 결과 태양이 더 밝아지는 거죠. 이건 마치 석탄난로에 공기를 더 불어넣으면 불이 더 세게 타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태양은 스스로를 조금씩 압축하면서 점점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셈이에요. 태양 중심핵에 남아있는 수소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양지진학 연구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과학자들은 꽤 정확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태양 중심핵에서는 매초 약 6억 톤의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양이죠. 1초에 6억 톤이면 1년이면 약 2조 톤의 수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 중심핵에 있는 수소의 총량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태워도 아직 50억 년은 더 버틸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태양이 핵융합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는 전체 수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핵융합은 오직 중심핵에서만 일어나요. 중심핵 바깥 영역은 온도와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태양 전체 질량의 약 70%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실제로 핵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중심핵에 있는 수소, 그러니까 전체의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수소는 그냥 거칠애일 뿐이에요. 마치 큰 기름통을 가지고 있지만 펌프가 바닥 쪽에만 닿아 있어서 위쪽 기름은 쓸 수 없는 것과 비슷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밝기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그런 신호 중 하나예요. 지금은 그 변화가 너무 느려서 한 세대, 아니 수백 세대가 지나도 느낄 수 없지만 천문학적 시간 규모로 보면 분명한 변화입니다. 약 10억 년 후면 태양의 밝기 증가로 인해 지구의 기후가 심각하게 변할 거예요. 바다가 증발하기 시작하고 온실 효과가 폭주하면서 지구는 금성처럼 뜨거운 행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고 지금 태양은 여전히 안정적인 중년의 별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점점 줄어들면서 헬륨이 쌓여가는 동안에도 태양은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심핵이 조금씩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균형 게임이 한계에 도달할 것입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되면 더 이상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게 되고 그동안 중력을 버티고 있던 압력이 약해지겠죠. 그때가 되면 태양은 더 이상 주계열성이 아닙니다.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점이 정확히 언제 올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이 질량을 잃는 속도, 중심핵에서 물질이 섞이는 정도,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다른 미세한 과정들이 모두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50억 년 후쯤이면 태양 중심핵의 수소가 거의 바닥날 것이고 그때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중심핵에는 핵융합에 재가된 헬륨만 가득 쌓여 있고 그 주변에는 아직 타지 않은 수소가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순간부터 태양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중심핵의 수소가 점점 사라져가는 동안 지구에서는 아주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할 겁니다. 태양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우리 행성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0억 년 후쯤이면 태양의 밝기는 현재보다 약 40% 정도 증가해 있을 거예요. 40%라는 숫자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행성 전체의 기후 시스템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며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태양 에너지가 증가하면 지구 대기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도 달라집니다. 특히 물의 순환이 가속화되는데 바다와 호수에서 증발하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수증기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대기 중 수증기가 늘어나면 온실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이 더 활발해지고 증발이 많아지면 온실 효과가 강해져서 온도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폭주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과정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정도가 지나면 이 과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닷물이 점점 더 빠르게 증발하면서 대기 중 수증기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지표 온도는 섭씨 100도를 넘어서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해양은 천천히 증발해서 대기 속으로 올라가고 그 수증기는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겠죠. 가벼운 수소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지구는 서서히 물을 잃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상상해 보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푸른 바다, 흐르는 강물, 내리는 빗소리가 모두 사라지는 거니까요.
약 20억 년 후쯤이면 지구의 대양은 거의 다 증발해 있을 겁니다. 그때의 지구는 우리가 지금 아는 생명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메마르고 뜨거운 황무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대기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서 엄청난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표면 온도는 생명체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겠죠. 하지만 생명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강합니다. 지구 역사를 돌이켜보면 생명체들은 수많은 대멸종과 환경 변화를 견뎌내고 살아남았거든요. 아마도 태양이 점점 밝아지는 초기기 단계에서는 생명체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떤 생물들은 지하 깊숙한 곳으로 이동해서 아직 남아있는 지하수 근처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극한 환경을 견디는 미생물들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물이 완전히 사라지면 지구 생명체의 대부분은 멸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인류가 그때까지 존재한다면 말이죠. 10억 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현대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게 겨우 30만 년 전이니까 10억 년은 그것의 3000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작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진화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여전히 지구에 남아있다면 점점 뜨거워지는 환경에 맞서 싸워야 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해 왔습니다. 거대한 우주 거울을 만들어서 태양빛의 일부를 반사시키거나 지구 궤도를 조금씩 바깥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물론 이런 프로젝트들은 현재 우리 기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공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수억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행성 전체의 궤도를 조정하는 능력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태양이 밝아지면서 태양계의 다른 지역들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걸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하는데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별 주변의 영역을 말해요. 지금은 지구가 이 영역의 안쪽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태양이 밝아지면 거주 가능 영역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너무 추운 화성이나 목성의 위성들이 오히려 생명체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곳들은 지금도 얼음 껍질 밑에 거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태양이 더 밝아지면 이 얼음이 녹으면서 표면에도 물이 존재하게 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꽁꽁 얼어붙은 황량한 세계가 수십억 년 후에는 푸른 바다를 가진 새로운 지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걸요. 물론 그때쯤이면 원래의 지구는 이미 생명이 살 수 없는 뜨거운 행성이 되어 있겠지만 태양계 전체로 보면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모두 태양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아주 느린 과정의 결과입니다. 수소 원자핵들이 헬륨으로 융합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50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구까지 날아와서 우리 행성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죠.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연결고리입니다. 태양 중심부의 미시적인 핵 반응과 지구 표면의 거시적인 기후 변화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약 30억 년에서 40억 년 사이의 기간은 지구에게 서서히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태양은 아직 적색 거성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계열성 단계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그 영향력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밝게 빛나는 태양을 그때 살고 있을 생명체들은 어떤 심정으로 바라볼까요? 생명을 주는 별이 동시에 생명을 앗아가는 별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들은 경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태양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고갈되지는 않았고 핵융합 반응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력과 압력의 균형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양은 마치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접어드는 사람처럼 조금씩 변해가지만 아직은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예요. 하지만 중심핵 깊숙한 곳에서는 헬륨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언젠가 그 헬륨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태양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억 년이 흘러가는 동안 태양 중심의 깊숙한 곳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0억 년의 주계열성 생애 중에서 절반 정도를 지나온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억 년쯤 지난 어느 순간 태양 중심 핵의 수소는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예요. 10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타올랐던 핵융합 반응의 연료가 서서히 소진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오랫동안 타오르던 장작불이 천천히 약해지듯이 수소 융합 반응도 점진적으로 느려지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연료가 떨어진다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것은 태양 내부 전체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태양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던 그 절묘한 평형, 중력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핵융합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소 융합이 느려지면 중심핵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압력도 약해지죠. 그 순간 중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자신의 엄청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해요. 이 수축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중심핵이 압축되면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공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바닥에 부딪히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태양 중심부의 물질들이 서로를 향해 떨어지면서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 열은 중심핵의 온도를 더욱 높이고 그러면 남아있는 수소 원자핵들은 더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더 빠른 속도로 충돌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소가 줄어들면서 핵융합 반응은 오히려 더 격렬해지는 거죠. 마치 타오르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타오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격렬한 반응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중심핵의 수소는 계속 소모되고 그 자리를 헬륨이 채워가고 있거든요. 약 50억 년에 걸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중심핵에는 점점 더 많은 헬륨 원자핵들이 쌓여갑니다. 헬륨은 수소보다 무거워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둘과 중성자 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질량이 4배나 더 나가죠. 그래서 헬륨이 쌓일수록 중심핵은 더 무거워지고 그 무게 때문에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수소가 거의 다 소진될 무렵 태양 중심부에는 헬륨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핵이 형성됩니다. 이 헬륨 핵은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지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헬륨 원자핵들이 융합하려면 수소 융합보다 훨씬 높은 온도가 필요하거든요. 수소는 섭씨 1500만 도 정도에서 융합하지만 헬륨은 적어도 섭씨 1억 도 이상이 되어야 융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심핵의 온도는 아직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들은 그저 중심부에 모여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쌓여만 있는 거예요. 이 비활성 헬륨 핵은 마치 꺼져가는 화로의 재처럼 중심부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핵의 수소가 고갈되었다고 해서 태양 전체의 수소가 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중심핵 바로 바깥쪽에는 아직도 수소가 풍부한 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중심핵이 수축하면서 발생한 열은 이 바깥층으로 전달되어요. 중심핵 주변의 수소층은 점점 뜨거워지고 어느 순간 그 온도가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중심핵에서는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 주변을 둘러싼 껍질 모양의 영역에서 수소 융합 반응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천문학에서는 수소속 껍질 연소라고 부릅니다. 중심핵은 비활성 헬륨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바깥쪽 껍질 부분에서 수소가 타오르는 구조예요. 마치 양파의 층처럼 태양 내부가 여러 겹의 층으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안쪽에는 헬륨 핵이 있고 그 바로 바깥쪽에는 활발하게 수소 융합이 일어나는 얇은 껍질이 있으며 그 바깥으로는 아직 융합하지 않은 수소가 풍부한 외피가 펼쳐져 있습니다.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되면서 태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중심핵에서 고르게 퍼져나가던 에너지가 이제는 좁은 껍질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껍질 연소는 중심핵 연소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축하는 헬륨 핵이 계속해서 중력 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면서 주변 껍질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핵융합 반응은 더 빨라지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수소 껍질 연소 단계의 태양은 주계열성 시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이 추가 에너지는 태양의 외피층으로 전달됩니다. 중심부에서 밀려나오는 강력한 복사압을 받은 외피층은 팽창하기 시작해요. 중심핵은 수축하는데 바깥층은 팽창하는 이 이상한 조합이 태양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외피가 팽창하면 태양의 표면적이 넓어지고 표면적이 넓어지면 같은 양의 에너지라도 더 넓은 면적에 퍼져서 나가게 되죠. 그러면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집니다. 뜨거운 물을 넓은 접시에 부으면 빨리 식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 태양의 색깔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노란색으로 빛나던 태양이 점점 주황빛을 띠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붉은색으로 변해가요. 중심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른 표면 때문에 태양은 서서히 차가운 붉은 별로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색 거성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중심핵의 헬륨 핵은 계속해서 수축합니다. 수축할수록 온도와 밀도가 올라가고 중력의 힘은 더욱 강해지죠. 동시에 그 주변의 수소 껍질 연소는 점점 더 격렬해집니다.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내놓는 중력 에너지가 껍질의 온도를 계속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은 일종의 양성 피드백 고리를 형성합니다. 헬륨 핵이 수축하면 껍질 연소가 강해지고 껍질 연소가 강해지면 더 많은 헬륨이 만들어져서 핵에 쌓이며 핵이 무거워지면 더 강하게 수축하는 식이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태양 내부는 점점 더 극단적인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태양 외피의 팽창도 가속화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부풀어 오르던 태양이 점점 더 빠르게 커지기 시작해요. 지금 태양 반지름의 2배, 3배, 10배로 커지면서 태양계 안쪽으로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표면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붉어지지만 엄청나게 넓어진 표면적 덕분에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증가해요. 밝기로 따지면 지금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나 더 밝은 별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 태양 내부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중심부에는 축구공만한 크기로 압축된 비활성 헬륨 핵이 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작은 핵 안에 태양 질량의 상당 부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아서 한 스푼의 물질이 지구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무겁죠. 그 바로 바깥쪽, 아주 얇은 껍질 영역에서는 수소가 맹렬하게 타오르며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껍질의 두께는 전체 태양에 비하면 종이장처럼 얇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외피가 펼쳐져 있는데 이 외피는 계속 팽창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는 동안에도 중심핵의 헬륨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헬륨 융합이 일어날 만큼 뜨겁지는 않아요. 헬륨 원자핵들은
섭씨 1억 도라는 문턱을 넘기를 기다리며 중심부에서 조용히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헬륨 핵이 계속 수축하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언젠가는 헬륨 융합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때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또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소 껍질 연소 단계는 비교적 짧습니다. 주계열성으로 100억 년을 보낸 태양에게 이 단계는 고작 수억 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태양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변화하는 대부분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크기도 밝기도 온도도 극적으로 변하는 이 시기는 태양 일생에서 가장 역동적인 전환기라고 할 수 있죠. 지구에서 이 모습을 지켜본다면 정말 경이로운 광경일 겁니다.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거대해진 태양, 예전의 노란색이 아닌 붉은 빛으로 빛나는 태양을 보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때쯤이면 지구는 이미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경외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했던 별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목격하는 거니까요. 태양 중심에게 수소가 닿는 날, 그것은 단순히 연료가 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별의 완전히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수소 껍질에서 연소가 시작되고 헬륨 핵이 점점 더 무거워지면 태양의 운명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심 핵은 계속 수축하면서 더욱 뜨거워지고 그 주변의 수소 껍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하죠. 이 과정이 진행될수록 태양의 외층은 점점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색 거성으로의 변신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 팽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을 생각해 봐야 해요. 주계열성 시절의 태양은 중심핵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복사와 대류를 통해 표면으로 천천히 전달되면서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주변의 수소 껍질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죠. 수소 껍질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그 위에 있는 물질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에너지는 별의 외층을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마치 풍선 안에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 풍선이 팽창하는 것처럼 태양의 외층도 안쪽에서 밀어내는 에너지 압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팽창하면서도 태양의 총 질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의 물질이 훨씬 더 넓은 공간에 퍼지게 되는 거죠.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태양의 외층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이 팽창은 정말 엄청난 규모로 일어납니다. 현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적색 거성이 된 태양의 반지름은 현재의 100배에서 200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태양의 표면이 수성의 궤도를 넘어서고 금성의 궤도까지 도달하며 어쩌면 지구의 궤도 근처까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이 그 작고 단단해 보이는 노란 원반이 언젠가는 하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붉은 구체로 변한다는 것이요. 하지만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태양이 더 뜨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태양의 표면 온도는 현재 약 6,000도에서 3,000도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이 붉은 빛을 띠게 되는 이유거든요. 별의 색깔은 그 표면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빛을 띠고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지금의 태양은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라서 노란색으로 보이지만 적색 거성이 되면 표면 온도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붉은 오렌지색이나 진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표면 온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에너지가 퍼지는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지만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하는 거리가 훨씬 길어지고 표면적이 훨씬 넓어지면서
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밀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작은 방에 히터 하나를 켜놓으면 따뜻하지만 같은 히터를 거대한 강당에 놓으면 온도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태양의 표면적이 수만 배로 커지면서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 결과 표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태양의 전체 밝기, 즉 광도는 오히려 수천 배나 증가합니다. 이것이 적색거성의 역설이에요. 어떻게 더 차가워진 별이 더 밝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표면적 때문입니다. 별의 밝기는 표면 온도뿐만 아니라 표면적에도 비례하거든요. 표면 온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반지름이 100배 이상 커지면서 표면적이 1만 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는 훨씬 많아지는 겁니다. 마치 작지만 뜨거운 전구보다 크지만 따뜻한 난로가 더 많은 열을 방출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 팽창 과정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소 껍질 연소가 시작된 후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사이에 태양은 현재 크기의 수십 배로 커지고 그 후로도 계속 팽창을 이어갑니다. 천문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이것은 거의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100억 년을 안정적으로 살아온 별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모습은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체가 갑자기 몸을 부풀리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 팽창하는 외층의 물질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느슨해집니다. 주계열성 시절의 태양 표면은 비교적 단단하고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적색거성의 표면은 훨씬 더 모호해져요. 밀도가 극도로 낮아져서 지구의 대기보다도 희박한 수준이 됩니다. 사실 적색거성의 바깥 부분은 별의 대기권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 정도예요. 이 거대한 대기 속에서는 물질이 천천히 순환하면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변하는 동안 그 외층은 점점 더 불안정해집니다. 표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대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거대한 대류세포들이 별의 표면에서 격렬하게 움직이게 되죠. 이것은 끓고 있는 거대한 수프 냄비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뜨거운 물질이 올라오고 차가운 물질이 내려가면서 표면에 거대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적색거성의 표면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면 아마도 거대한 대류세포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각각의 대류세포가 지구 전체보다 훨씬 클 정도로 거대한 규모죠. 이런 격렬한 대류와 팽창 과정에서 태양의 외층 물질 일부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별의 중력이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 표면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물질이 너무 희박해서 일부 물질은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성풍이라고 부르는데 적색거성 단계의 태양은 주계열성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1년에 지구 질량의 수억 분의 1 정도씩 물질을 잃어가는 거죠. 이렇게 잃어버린 물질들은 태양계 공간을 떠돌다가 결국 성간 공간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태양이 거대한 붉은 별로 변하는 이 과정은 단순히 크기가 커지는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별의 내부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과정이거든요. 중심부의 헬륨 핵은 점점 더 수축하고 뜨거워지며 그 주변의 수소 껍질은 점점 더 격렬하게 연소하고 외층은 점점 더 팽창하면서 희박해집니다. 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각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평형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또 다른 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심핵의 헬륨이 충분히 압축되고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언젠가는 헬륨 자체가 핵융합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태양은 계속해서 팽창하고 밝아지면서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붉은 별로 변해갈 겁니다. 팽창하는 태양의 외층은 이제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우주 공간을 향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헬륨 핵 주변의 수소 껍질이 점점 더 격렬하게 타오르면서 태양의 반지름은 불과 수백만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 척도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현재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커지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태양의 외층 대기는 점점 더 희박해지지만 동시에 점점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면서 태양계 안쪽 행성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태양의 품에 안기는 것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돌고 있는 작은 암석 행성 수성은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서 그 뜨거운 대기 속으로 천천히 잠겨들게 되죠. 상상해 보세요. 지름 4,880km의 작은 바위 덩어리가 수천만 도에 달하는 태양의 외층 대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수성은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가 넘는 뜨거운 행성이었지만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수성이 태양의 확장된 대기 속으로 진입하면 처음에는 아주 희박한 가스 구름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밀도는 점점 높아지고 수성은 점점 더 많은 마찰을 겪게 되죠. 이 마찰은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수성의 표면은 말 그대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과 운석 충돌을 견디며 형성된 수성의 크레이터들, 그 독특한 지형들이 모두 뜨겁게 달아올라 증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수성은 태양의 확장된 대기를 통과하면서 점점 더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수성의 공전 속도를 조금씩 늦추는 효과를 내죠. 공전 속도가 느려지면 수성은 점점 더 태양 쪽으로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궤도 붕괴라고 부르는데 수성은 이렇게 서서히 태양을 향해 추락하면서 결국 태양의 더 깊고 뜨거운 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수성이 태양의 내부 깊숙이 들어가면 그곳의 온도와 압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성을 구성하던 철과 규소, 산소와 같은 원소들은 완전히 분해되어 플라즈마 상태가 되고 결국 태양의 물질과 섞여버리게 되죠. 수십억 년 동안 태양 주위를 충실히 돌던 작은 행성은 이렇게 자신이 그토록 오래 공전하던 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행성으로서는 가장 극적인 종말이자 동시에 자신을 태어나게 한 별과 다시 하나가 되는 일종의 귀향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수성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금성의 차례가 옵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8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금성은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에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구름으로 뒤덮인 금성은 온실 효과 때문에 표면 온도가 섭씨 470도에 달하는 지옥 같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금성이 경험하게 될 열기는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죠. 태양이 계속 팽창하면서 금성의 궤도에 가까워지면 금성은 먼저 엄청난 복사열에 노출됩니다. 태양의 광도가 현재의 수천 배에 달하게 되면서 금성으로 쏟아지는 에너지의 양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금성의 두꺼운 대기는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항성풍과 뜨거운 복사가 금성의 대기 분자들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대기의 상층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결국 금성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죠. 대기가 벗겨지고 나면 금성의 표면이 직접 태양의 열에 노출됩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금성의 지각은 점점 더 뜨거워지면서 녹기 시작하고 결국 행성 전체가 용암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금성의 화산 지형들, 거대한 고원과 계곡들이 모두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태양의 외층 대기가 금성의 궤도까지 도달하면 금성도 수성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성은 태양의 확장된 대기 속으로 진입하면서 극심한 마찰을 겪게 되고 이 마찰은 금성의 공전 궤도를 점점 더 작게 만듭니다. 나선형으로 태양을 향해 떨어지는 금성은 점점 더 뜨겁고 밀도가 높은 태양의 내부로 들어가면서 결국 완전히 증발하고 분해되어 태양의 물질과 하나가 되어버리죠. 지구와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리던 금성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의 시선은 다음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우리의 고향, 지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는 태양이 최대로 팽창하는 단계에서 매우 위태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천문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적색거성 단계의 태양은 현재 반지름의 약 200배에서 250배 정도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태양의 반지름이 약 70만 킬로미터이니까 팽창한 태양의 반지름은 대략 1억 4천만에서 1억 7,50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구의 공전 궤도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최대로 팽창했을 때의 반지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클 수도 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 지구가 태양에 삼켜질지 아니면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을지는 매우 미묘한 계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서 질량을 잃기 때문에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고 그 결과 행성들의 궤도가 조금씩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항성풍을 통해 질량을 잃으면 행성들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줄이 느슨해지듯 조금씩 바깥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일부 계산에 따르면 태양이 적색거성 단계에서 질량의 약 25% 정도를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지구의 궤도는 현재보다 약 50% 정도 더 멀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구의 궤도는 약 2억 2,500만 킬로미터 정도가 되어 태양의 외층 대기가 직접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지구가 물리적으로 태양에 삼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태양의 광도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지구로 쏟아지는 에너지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의 바다는 점점 더 빠르게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더 많은 물을 증발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결국 지구는 폭주 온실 효과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는 완전히 증발하고 수증기로 가득 찬 대기는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수소와 산소로 나뉘게 되는데, 가벼운 수소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산소는 지각의 암석들과 반응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지구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로 덮인 현재의 금성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겁니다. 푸른 행성은 더 이상 푸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적색거성 단계에 완전히 진입하면 설령 지구가 태양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구는 태양의 확장된 코로나와 외층 대기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 희박하지만 뜨거운 가스는 지구의 대기를 완전히 벗겨낼 것이고 지표면은 녹아서 용암 바다가 될 겁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은 점점 더 깊이 녹아내리고 지구의 내부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되죠. 최악의 경우 지구도 금성과 수성처럼 태양의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양의 외층 대기가 지구의 궤도까지 뻗어 있으면 지구는 이 희박한 가스와의 마찰 때문에 조금씩 에너지를 잃고 궤도가 붕괴하기 시작할 거예요. 수백만 년 혹은 수천만 년에 걸쳐 지구는 나선형 궤도를 그리며 점점 태양에 가까워지고 결국 태양의 더 깊은 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태양의 내부로 들어가는 지구는 점점 더 높은 온도와 압력에 노출되면서 완전히 기화하게 될 겁니다. 지구를 구성하던 모든 물질들, 철과 니켈로 이루어진 핵,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멘틀, 그리고 지각의 모든 암석들이 플라즈마 상태로 분해되어 태양의 물질과 섞이게 되죠. 공룡들이 걸어다니던 땅, 인류 문명이 꽃피웠던 대륙, 깊은 바다의 해저 평원, 높이 솟은 산맥들, 이 모든 것이 결국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 원자들 사이로 흩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행성의 종말이 아니라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생명의 요람이 사라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지구의 생명체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했을 테지만 그래도 지구라는 물리적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주 탄생 이후 138억 년의 역사, 태양계 형성 후 46억 년의 세월,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이후 40억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낳고 키워준 별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끝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구를 구성하던 무거운 원소들, 철과 규소, 탄소와 산소는 결국 태양이 일생을 마칠 때 우주 공간으로 방출될 거예요. 이 원소들은 성간 공간을 떠돌다가 언젠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사라지지만 지구를 이루던 원자들은 우주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입니다. 지구가 태양 속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 우주에는 고요한 침묵만이 흐릅니다. 폭발음도 비명도 없이 그저 한 행성이 별의 품으로 돌아갈 뿐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변화는 태양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행성들의 질서, 그 정교한 궤도의 춤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사라진 후 태양의 팽창은 계속됩니다. 어떤 모델에 따르면 태양의 표면은 화성의 궤도 근처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화성도 지구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태양이 화성 궤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성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태양에 직접 삼켜지지는 않더라도 화성은 엄청난 열과 복사 에너지에 노출되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하게 될 테니까요. 화성의 얇은 대기는 태양풍에 의해 완전히 벗겨져 나가고 표면 온도는 섭씨 수천 도까지 올라가면서 암석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붉은 행성이라 불리던 화성의 표면, 수십억 년 동안 보존되어 온 고대 협곡과 화산들, 극지방의 얼음 퇴적층들, 이 모든 것이 뜨겁게 달궈진 용암의 바다로 변하게 될 거예요. 만약 화성에 인류의 후손들이나 다른 생명체가 정착해 있었다면 그들도 이미 오래전에 더 안전한 외곽 행성들로 이주했을 겁니다. 화성은 이제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소행성대도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위치한 이 암석 조각들의 집합은 태양의 강력한 복사압과 항성풍을 받아 궤도가 교란되기 시작해요. 일부 소행성들은 안쪽으로 밀려들어 태양 속으로 떨어지고 또 다른 소행성들은 바깥쪽으로 튕겨나가 태양계 외곽으로 날아갑니다. 수십억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소행성대의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케레스 같은 외소행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표면의 얼음이 증발하고 내부 구조도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이들도 결국 태양계의 혼돈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변화는 외행성들에서 일어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은 태양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삼켜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질량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 행성들의 궤도에도 변화가 생기거든요. 태양이 질량을 잃는다는 것은 중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행성들을 궤도에 붙잡고 있던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면 행성들은 자연스럽게 더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줄에 매달려 원운동을 하는 공의 줄이 느슨해지면 공이 더 큰 원을 그리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목성은 현재보다 약 30% 정도 더 먼 궤도로 이동하고 토성과 다른 외행성들도 비슷하게 궤도가 확장됩니다. 이러한 궤도 변화는 외행성들의 위성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목성의 위성들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열을 받게 되지만 동시에 목성과의 거리관계도 미묘하게 변할 수 있어요. 특히 흥미로운 것은 유로파입니다. 현재의 유로파는 얼음 껍질 아래 액체 상태의 바다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서 유로파가 받는 에너지가 증가하면 얼음 껍질이 녹아내리면서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하는 세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태양이 적색 거성 단계를 지나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백색 외성으로 수축하면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현재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파는 다시 얼어붙을 거예요. 만약 이 짧은 기간 동안 유로파의 바다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면 그들은 다시 얼어붙는 세계에서 어떻게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아니면 짧은 따뜻한 시기가 끝나면서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도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현재 타이탄은 질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와 액체 메탄으로 된 호수들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인데요.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서 타이탄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 메탄 호수들은 증발하고 얼어붙어 있던 표면의 물 얼음이 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타이탄에 일시적으로 액체물이 존재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태양이 백색 외성으로 변하면서 끝나게 되겠죠. 해왕성 너머의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도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의 항성풍이 강해지면서 이 먼 지역의 얼음 천체들 중 일부는 궤도가 교란되어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거나 반대로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명왕성 같은 외소 행성들은 표면의 얼음이 일부 증발하면서 일시적으로 대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지만 이것도 태양의 광도가 다시 떨어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태양계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내행성들은 사라지거나 황폐화되고 외행성들은 더 먼 궤도로 이동하며 무수한 작은 천체들은 혼란스럽게 흩어집니다. 수십억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아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배열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태양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태양은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무르다가 결국 외곽층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성상 성운의 형성이에요. 태양의 바깥층이 초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아름다운 가스 껍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 껍질은 중심에 남은 뜨거운 핵에서 나오는 자외선에 의해 형광을 발하면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를 만들어내죠. 외행성들은 이 거대한 가스 폭풍을 지나가는 셈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가스가 이들의 대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일부 대기를 벗겨낼 수도 있고 위성들의 표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태양계에 남겨진 몇 안 되는 큰 천체로서 새로운 태양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행성상 성운이 수만 년에 걸쳐 흩어지고 나면 태양계 중심에는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핵이 노출된 것으로 지구 크기 정도밖에 안 되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이상을 가진 믿을 수 없이 밀도가 높은 천체예요. 표면 온도는 처음에 10만 도가 넘지만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갑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백색 외성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지면서 결국에는 거의 빛을 내지 않는 흑색 외성이 될 거예요. 백색 외성 주위를 도는 외행성들은 이제 거의 빛도 열도 받지 못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표면 온도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대기의 일부가 얼어서 표면에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위성들도 완전히 얼어붙어 죽은 세계가 됩니다. 태양계는 이제 우주에서 가장 외롭고 춥고 어두운 곳 중 하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고요한 세계에도 여전히 움직임은 있습니다. 행성들은 계속해서 백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고 위성들도 행성 주위를 돕니다. 중력의 법칙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빛도 열도 생명도 없는 기계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태양계는 한때 역동적이고 다채로웠던 세계에서 우주의 무덤과 같은 곳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끝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 가능성이 남아있을까요? 태양계의 마지막 날들이 지나고 난 후 우주는 어떤 모습으로 이 폐허를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혹시 아주 먼 미래에 이곳에서 다시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태양계가 차갑고 어두운 무덤으로 변한 후에도 우주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백색 외성이 된 태양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내부에 막대한 열을 품고 있어요. 이 열은 아주 천천히, 정말 천천히 우주 공간으로 방출됩니다. 백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느리게 식어가는 천체 중 하나거든요. 표면 온도가 10만 도에서 시작해서 우주 배경 복사 온도인 절대 영도 근처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억 년, 아니 수백억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백색 외성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차가워집니다. 처음에는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빛나던 것이 점차 노란색으로, 그 다음엔 붉은색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거의 빛을 내지 않는 검은 외성이 되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주의 나이가 현재 138억 년 정도인데 백색 외성이 완전히 검은 외성으로 식는 데는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주 어디에도 아직 진정한 검은 외성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가 그만큼 오래되지 않았으니까요. 백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은 이 느린 냉각 과정을 지켜봅니다. 목성과 토성, 그리고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여전히 궤도를 돌고 있지만 이제는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한 빛만을 받을 뿐입니다. 이 행성들의 표면은 얼어붙고 대기는 액체나 고체로 변해 표면에 쌓입니다. 목성의 거대한 적도, 소용돌이도,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도 이제는 얼어붙어 움직임이 멈춘 상태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죽음과 고요 속에서도 우주는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 태양계가 겪는 이 변화는 우주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은하수 곳곳에서 수억 개의 별들이 태양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고 있고 또 수억 개의 새로운 별들이 성운 속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별은 지금 막 주계열성으로 접어들고 있고 어떤 별은 지금 이 순간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으며 또 어떤 별은 행성상 성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주는 끊임없는 탄생과 죽음의 순환 속에 있는 거죠. 태양의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양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 물질들, 행성상 성운을 이루고 있는 가스와 먼지는 결국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됩니다.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이 흐르면 이 물질들은 다른 성운과 합쳐지고 중력에 의해 다시 뭉쳐지면서 새로운 별과 행성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태양을 이루던 수소와 헬륨, 그리고 태양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탄소와 산소는 다음 세대의 별이 되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의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놀라운 순환입니다.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도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죽은 별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우리 몸의 탄소는 오래전 어떤 적색 거성의 내부에서 만들어졌을 거고 우리 뼈를 이루는 칼슘과 혈액 속의 철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태양도 우주 공간에 물질을 뿌려서 미래의 생명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태양의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구성하면서 진화해 나가고 있어요. 140억 년 전 빅뱅 직후에는 우주에 수소와 헬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대들을 거듭한 별들이 죽으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고 그 덕분에 지구 같은 암석 행성이 생겨날 수 있었고 결국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50억 년 후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킬 때 인류는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만약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해 있다면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별들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라는 요람에서 벗어나 우주라는 광활한 바다로 나아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켄타우리까지는
4.2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리지만 5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술이 얼마나 발전할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어쩌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를 거쳐 여행하는 거대한 우주 도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를 여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인류의 후손들은 어쩌면 수백 개, 수천 개의 별계에 퍼져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각자의 별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집으로 삼고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고향별인 태양을 기억하고 태양계를 순례지처럼 여기며 방문할 수도 있겠죠. 백색 외성이 된 태양과 폐허가 된 태양계를 보면서 그들의 먼 조상이 시작된 곳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류가 50억 년을 버티지 못하고 훨씬 이전에 멸종할 수도 있어요. 역사를 돌아보면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종들이 사라졌습니다. 공룡은 6,6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지만 결국 멸종했고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종들도 결국은 사라졌죠. 호모사피엔스는 아직 30만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50억 년은 그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이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어떤 결말이 오든 태양과 지구와 인류의 이야기는 우주 전체의 서사에서 의미 있는 한 장을 차지합니다. 우주의 한 구석에서 한 별이 타올랐고 그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파란 행성에서 생명이 싹텄으며 그 생명 중 하나가 의식을 가지고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주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유명한 말처럼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138억 년에 걸친 우주의 진화가 결국 우리라는 의식적 존재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관찰하고 수학으로 우주의 법칙을 기술하며 상상력으로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가 거울을 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태양의 일생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기원과 운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으며 언젠가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은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어쩌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될 거예요. 백색 외성이 된 태양은 수조 년 동안 서서히 식어가면서 우주의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은하수는 계속 회전하고 별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으며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갈 거예요. 아주 먼 미래, 수천억 년이 지나면 우주의 별들이 모두 연료를 소진하고 우주는 점점 더 어둡고 차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주에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비밀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태양의 전성기에 살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계열성으로서의 일생 중 거의 중간 지점에 와 있고 지구는 생명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류는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행운아들입니다. 너무 일찍 태어나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시기도 아니고 너무 늦게 태어나서 태양이 이미 죽어가는 시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딱 적절한 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태양이 주는 빛과 열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빛 하나하나가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의 결과이고 그 에너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태양은 단순히 하늘의 밝은 점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자 생명의 원천이며 50억 년간 계속될 장엄한 우주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우리가 보는 별들 하나하나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별은 지금 막 태어났고, 어떤 별은 태양처럼 안정적으로 빛나고 있으며, 어떤 별은 이미 적색거성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천년 정원재난 저사하려웠소. 그리고 우리가 보는 별빛 중 일부는 사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떠난 빛입니다. 어쩌면 그 별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죠. 우리는 과거의 빛을 보면서 우주의 역사를 읽고 있는 겁니다. 태양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적 시간 앞에서 인간의 일생은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창조하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만든 예술과 음악과 시와 과학은 인간 정신의 증거이고 우주가 의식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50억 년 후 태양이 지구를 삼킬 때 만약 인류의 후손이나 우리가 남긴 무언가가 있다면 그들은 이 순간을 기억할까요? 태양이 한때 생명의 별이었고 그 주위를 돈파란 행성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보이저 탐사선에 실린 골든 레코드처럼 우리는 우주에 우리 존재의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고 한때 태양계 제3행성에 인류라는 종이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우주의 법칙 속에 우리의 흔적은 영원히 새겨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내쉰 모든 숨결의 산소 원자는 여전히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우리가 만진 모든 물건의 원자들도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꿔가며 존재할 것입니다.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창조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형태만 변환됩니다. 우리 또한 우주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고 우리가 사라진 후에도 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할 거예요. 태양의 마지막 순간, 행성상 성운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갈 때 어쩌면 지구의 원자들 일부도 함께 섞여 있을 것입니다. 한때 공룡의 뼈였던 칼슘, 고대 바다의 물이었던 수소, 식물의 잎이었던 탄소, 그리고 인간의 몸이었던 수많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서 새로운 별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 변화의 한 형태일 뿐이고 우주적 관점에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년에서 수천 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미래도 봅니다. 저 별들 중 일부는 언젠가 태양처럼 적색거성이 될 것이고 또 일부는 초신성이 되어 폭발할 것이며 또 일부는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대한 무대이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배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태양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처럼 거대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하지만 둘째로 끝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죽음은 새로운 별들의 탄생으로 이어지고 그 새로운 별들 주위에서 또 다른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어쩌면 또 다른 생명들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의 자식들이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우주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이고 우주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우주 자신의 방법입니다. 넷째는 시간의 스케일에 대한 겸손함입니다.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척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우주의 척도에서는 그저 하나의 별이 살다가는 시간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태양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고 지구는 생명으로 가득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주의 138억 년 역사에서 딱 이 순간
딱 이 장소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경이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태양은 계속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 50억 년 동안, 그리고 백색 외성이 된 후에도 수조년 동안 우주는 계속 진화하고 별들은 계속 태어나고 죽으며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구한 시간 속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짧은 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주의 시간 앞에서는 찰나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전부인 이 순간이 영원히 존재했던 사실로 남을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저기 빛나는 별들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부풀어 오르고 껍질을 벗고 천천히 식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고 그 빛은 수백 광년을 여행해서 우리 눈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신이 우주의 일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태양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50억 년이나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백색 외성으로서의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주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가 백색 외성이 된 태양을 발견하고 그 역사를 상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중 하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